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4년 1월 26일 제가 3시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 사실 오늘 이제 방송을 2개나 찍어가지고, 예, 지금 3개째인데 이제 그 주말에 함께 배우기 이제 의료 AI 하고 있잖아요. 그거 이제 그 나머지 2편 토일 다 올라가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꼭 AI랑 무조건 연관되는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이제 연관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연결 지어가지고 했고, 아마 AI도 다음 주 한 번이면 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AI라는 게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다 확산돼요. 예, 그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누가 뭐래도 AI가 주도주죠. 근데 뭐 주도주라는 건 쉽게 무너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도주 얘기도 오늘 한 보고서에 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증시가 2차 전지가 급등하면서 정말 뭐 다행입니다. 아무튼 2차 전지 급락은 국내 증시에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오랜만에 급등이 좀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오늘 일단 해드릴 내용은 테슬라가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메리츠증권의 김준성 연구원님의 의견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뭐 현대기아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뭐 팩트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투자하신 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배당이냐 성장이냐 요거에 대한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 그다음 동국제약, 뭐 현대글로비스, LG노텍, LG전자, 삼성 SDS 다 이제 실적들 발표했죠. 그다음 LX세미콘, 인텍플러스, SK하이닉스는 이제 실적 정리한 것들 한번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 발표되는 지표 정책의 공통 분모 찾기, 시가총액 변화로 바로 본 이제 글로벌 판도 변화. 참 우리나라가 이거 보면요 너무 좀 답답해요. 예, 여러분도 아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마 이거 보여드리면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PBR 한 배를 다시 만날 날, 주도주는 PER이 높다고 부러지지 않는다. 요거까지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테슬라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이제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구체적인 판매량을 제시를 안 했어요. 그래서 23년 대비로 현저히 낮고, 원래 매년 50% 이상 성장한다 그랬거든요. 그걸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자신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이제 어제 2차 전지에 충격을 줬고, 그러면서 좀 이제 배터리 밸류 체인에 이제 충격파가 좀 이어졌는데, 예, 차세대.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할 건 뭐냐면, 여기서 테슬라까지 다 나왔잖아요. 더 나쁠 게 뭐가 있는 거죠? 나올 건 다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주가는 비쌌죠. 사실 작년 7월에 엄청나게 고평가였죠. 사실 그때 뭐 말도 못할 정도의 고밸류 상황이었고, 그러나 이제 뭐 공매도의 쇼 커버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그 후로 이제 밸류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실적이 좋으면 상관이 없었어요. 실적이 좋으면 주가 잘 안 떨어집니다. 아무리 비싸도요. 숫자가 받쳐주죠. 근데 숫자가 이제 무너져 버리니까 이제 급격히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주 같은 경우는 숫자가 받쳐줘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실적이 이제 안 좋은 거죠. 막 적자나고 있잖아요, 일부 기업들. 거기에 테슬라까지 이렇게 안 좋은 실적을 내버리니까 이제는 이제 밸류가 확 떨어져 버린 거죠. 거기다가 원가 절감 여전히 강조. 테슬라는 어쨌든 배터리 원가 절감 하겠다, 막 이렇게 하니까 단가 올리기도 어렵고, 네. 그래서 국내 공급사들 부담이 컸던 건데,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다 반영됐고, 그리고 저는 이제 뭘 봤냐면 25년 하반기에 이제 저가 전기차가 나와요, 테슬라. 근데 이것도 참 저는 좀 일부 걱정이 되는 게, 일론 머스크가 했던 얘기는 항상 잘 안 맞아요. 시간이 좀 늦어요. 25년 하반기가 목표면 26년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새로운 플랫폼으로 저가차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그게 이제 한 2만 달러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물량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저것만 되면. 근데 저게 되면 배터리한테 당연히 좋죠.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대중화가 될 텐데, 그러니까 전기차가 대중화되기 위한 하나의 지금 과도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로의 전환은 분명하고, 예, 그걸 의심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제 속도 조절 과정에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고생해야 된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저는 작년에 성과 좋았던 기업보다 왕따 당한 2차 전지들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엔캠이었고, 근데 엔캠은 이제는 왕따가 아니죠. 이미 저 멀리 갔고, 그래서 그것도 오히려 이젠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겠고, 못 오른 거 뭐 있나. 예. 그리고 2차 전지에서 앞으로 좋아질 섹터. 그럼 찾아내야죠. 예. 그럼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작년에 너무 오른 건 하지 마세요. 예. 이미 너무 이제 큰 매물들이 쌓였기 때문에, 그래서 2차전지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것 중에서 기회를 찾아보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래서 2차전지를 이제 너무 부정적으로 주가 측면에서 보진 마시고, 다만 추세 상승은 아직 멀었습니다. 추세 상승은 아직 힘들어요. 그게 나오려면 전기차가 다시 성장률이 올라서야 돼요. 근데 미국은 분명히 전기차 침투율이 낮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시장이고, 거기서 우리가 많은 걸 차지하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기대감을 꺾지 마시되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 좋아지는 그림으로 보시고, 다만 상반기에는 안 좋을 때 뭐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있으면 안 좋을 때 뭐 어제처럼 막 팍 빠진다. 그럼 도망가지 말고 분할로 투자할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뭘 투자할 거냐에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급등했는데 바닥은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그동안 현대 기아가 너무 좋았죠. 대기 수요가 있었고 딜러 재고는 없었고, 그러니까 인센티브 줄고, 예, 부르는 게 값이고, 그죠? 예. 근데 그러면서 2년 동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끝났어요. 그게 대기 수요 다 풀렸고, 재고는 정상으로 돌아갔고, 인센티브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번 4분기 실적이 그게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김준성 연구원님이 했던 얘기가 맞았어요. 사실. 그래서 이번 실적엔 그게 확실히 드러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4분기 이후에 재고, 인센티브도 영업직. 근데 이거를 미리 예측을 하셨죠. 그래서 그때도 한번 설명해드렸던 거고, 저도. 그래서 실적 방향성의 하락 전황이 데이터상으로 명백했으니까 이번 실적을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주가 오르니까 좋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왜 올라가느냐? 이것 때문이에요. 주가를 올리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또 하나는 실적, 하나는 주식 수를 줄여버리면 돼요. 배당을 많이 주든가. 근데 둘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당 주고 자사주 매입. 기아가 이걸 해버렸죠. 현대차는 배당이 기준일이 2월 29일이니까 2월 27일 날 갖고 있으면 배당 받습니다. 단 배당락 충격엔 대비하셔야 돼요. 28일이 배당락인데 그날 주가 급락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그리고 기아는 배당이 내가 배당 받고 싶다. 기아 3월 18일까지 갖고 계셔야 돼요. 종가 기준 3월 18일. 그리고 시가 배당률이 6%니까 배당락으로 그날 주가 급락하겠죠. 19일 날 3월. 그래서 그건 좀 주의를 해주시고, 다만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환호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PBR을 보이는 기업들이 이렇게 주주 환원 해주면 실적과 무관하게 그냥 급등해요. 주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거 이제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아, 현대차는 이걸 좋게 보셔야 돼요. 아, 이건 박수칠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적은 아쉽지만 그러면 추세 상승 어려워요. 이렇게 쭉 실적도 좋고 이런 주주 환원을 같이 해주면 이제 날아가는 거죠. 근데 실적은 꺾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상저하고로 갈 것 같고 하반기엔 실적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실적 방향 불확실성이 가득하지만 이제 이런 이벤트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투자하기에는 중립이고요. 본질은 영업 실적이니까. 그래서 현대차, 우선주와 기아를 이제 배당 관점에서 하는 건 뭐 오케이다. 그러나 재고 정상화, 인센티브 증가, 수요 정체, 전기차의 낮은 경쟁력,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부정적 요인이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트레이딩을 하겠다. 지금처럼 올랐을 때 좀 팔고 다시 급락할 때 사고, 아니면 난 배당 받겠다. 예, 그리고 아니 뭐 은행 이자보다 많이 주는데 계속 가져가겠다. 뭐 이건 이제 각자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펀더멘탈은 좀 악화되는 거는 염두를 해두세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렇게 악화돼도 돈을 많이 버니까 체력이 좋아요.
그래서 막 크게 빠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성장이 또 나오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해졌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재고가 옛날 코로나 전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보이시죠? 예, 인센티브 급격히 오르고 있고, 기아는 근데 인센티브가 아직 낮고요. 전기차 수요는 늘긴 하는데 중국이 너무 잘하는 게 좀 이게 부담이죠. 동남아 쪽에서 너무. 그리고 유럽은 좀 정체돼 있고 침투율이, 미국은 가파르게 전기차 시장 커지는데 침투율이 요거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일 기대하는 건 미국 시장이에요. 근데 다행히 미국에 중국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게 정말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죠. 그리고 현대 기아가 일반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너무 전기차 점유율이 낮아요. 이거를 올려야 돼요. 이게 숙제예요. 특히 기아가 더 안 좋죠. 기아의 최대 숙제는 전기차. 이번 EV9도 많이 안 팔려가지고 기아의 엄청난 지금 고민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연기관은 정말 잘해요. 하이브리드 내연기관 좋은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전기차에서 어떤 존재감을 보여줄 거냐. 이게 기아 밸류를 올리려면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시기가 이제 1, 2년 안엔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주가는 그냥 좀 박스권 계속 기록할 것 같습니다. 동국제약은 요새 되게 분위기 좋죠. 계속 목표 주가 올리기 시작하고요. 신한투자의 정재훈 연구원님, 4분기 영업이익 기대치 부합할 것 같고 연간 영업이익 47.6% 증가할 전망이고, 홈뷰티 있죠. 이제 집에서 이렇게 기계로 하는 거, 요거 빠른 성장 기대한다. 국내 시장 규모는 1.6조 원 정도 형성돼 있고요. 마데카 프라임이죠. 그래서 작년 5월에 출시했고 매출 한 200억 정도 기록한 걸로 나와 있고, 올해나마 400억까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외형 성장 기조에서 올해 얼마나 수익성을 개선시키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 또 작년 임상 3상을 성공했던 이 전립선 치료제가 연내 허가를 좀 받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3년간 실적도 좀 꺾이고 주가 부진했지만 이제는 올해는 탈출할 것 같고, 다음 달이 중요하죠. 다음 달에 이제 경쟁사 APR이 청약이 있고 상장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맞물려서 같이 올라가 줄지 아니면 APR 혼자만 막 급등할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뷰티 디바이스에 대한 관심은 좀 커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뭐 아직은 그렇게 비싸진 않죠. 현대글로비스는 오늘 좀 그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어제 좀 아쉬운 실적이에요. 영업이익이 기대치에 못 미쳤고, 근데 워낙 저평가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뭐 굳이 정리할 이유는 없고요. 예, 뭐 고밸류도 아니고, 다만 성장이 잘 안 나오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자동차 반조립 제품 이것도 좀 환율 효과가 크지 않았고, 물류는 수익성이 안 좋고, 근데 지금 운임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가격 전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늦어지나 봐요. 그러니까 가격을 못 올리니까 아직. 근데 이제 아마 순차적으로 좀 올리고는 있대요. 그럼 이제 점진적으로 수익성은 좋아질 겁니다. 그다음에 유통 쪽, 이쪽도 매출은 좀 소폭 하락할 것 같고, 예. 환율 상승 수혜 사라지면서 수익성은 좀 하락했다. CKD는 이제 반조립품입니다. 자동차 반조립, 완성품 말고 그걸 이렇게 또 유통하거든요. 거기다 이제 트레이딩 사업, 이제 원자재 뭐 트레이딩도 하고 뭐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대하는 게 사용 후 배터리 사업, 이게 폐배터리 사업이죠. 요거 이제 현대글로비스 많이들 이제 기대하는 부분인데, 요새 뭐 전기차 쪽이 워낙 안 좋으니까 기대감이 많이 꺾여 있지만, 어쨌든 2030년까지 폐배터리 회수해서 블랙 파우더는 뭐죠? 배터리 회수해서 전처리한 다음에 나오는 검은 가루죠. 예. 그걸 이제 전환하는 전처리까지 사업 네트워크 구축하겠다. 이건 분명히 성장 동력이에요. 전기차 시장 옵니다. 그걸 의심하지 마세요. 오는데 폐배터리는 아직은 아니에요. 왜 전기차 많이 팔리지도 않는데 무슨 폐배터리예요? 많이 팔려야 배터리 회수를 많이 하죠. 일단 차가 많이 팔려야 돼요. 예, 그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몇 년 후에는 와요. 근데 그 성장 동력을 지금 확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비스 입장에서는 좋은 성장 동력이 좀 될 거라면, 또 현대차 걸 앞으로 전기차 또 많이 팔 거니까. 예. 그래서 주가도 싸고, 예. 다만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좀 부진할 수 있지만 뭐 염려할 기업은 아니다. 예. 그리고 운임은 올라갈 거고요. 네.
LG노텍은 주가 이렇게 빠져도 안 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목표 주가 33만 유지했는데 기판 소재 전장 부품 광학 솔루션은 기대 이상인데, 그러니까 카메라는 좋은데요. 기판하고 자동차용 쪽 있죠. 이쪽이 좀 부진했고 수익성이 이게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1분기에 또 감소할 걸로 보입니다. 4분기 실적이 아주 나빴던 건 아닌데 1분기는 또 비수기이기도 하고. 현 주가는 PBR 한 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평가 맞아요. 이게 옛날에 장기 적자 LED 사업으로 적자 우려가 컸던 2010년대 초반에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밸류로 보면 굉장히 매력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못 가냐? 자꾸 수익성 안 좋아지고 애플 아이폰은 옛날같이 안 팔리고, 예, 고정비는 커지고. 그럼 뭔가 이제 성장이 나오려면 일단 아이폰이 많이 팔리면 돼요. 근데 아이폰이 부진하니까. 그러면 AI에 대한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애플은 아무런 얘기도 없어요. 근데 올해 6월에 이제 얘기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럼 몇 달 남았죠. 근데 어제도 말씀드린 거예요. 당장 가는 게 아니고 시간이 걸려요. 근데 6월에 이제 기대감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안 좋을 때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랬다가 이제 그런 이벤트가 터질 때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되는 게 아니라 몇 달은 걸려요.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망갈 자리는 아닙니다. 예, 안 좋다고. 이 안 좋은 것들 이미 다 그전부터 계속 반영을 했어요. 예, 그래서 LG노텍도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업황은 아니지만 주가 측면에서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LG전자도 답답하고 LG그룹주가 정말 전체적으로 다 답답한 것 같아요. 근데 목표 주가 좀 하향 조정했고 뭐 이 TV가 좀 많이 팔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가전제품도 고금리 충격이 좀 있다 보니까. 근데 이 사이클은 돌아올 겁니다. PC나 TV도 그동안 코로나 때 바꾼 이후로 시간이 좀 지났고 하니까, 예, 어느 시점에서는 조금 교체 사이클은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자동차 쪽이 역시 중요한데 요새 자동차도 안 좋죠. 네, 전방 산업이. 그런데도 전기차 부품 비중이 확대되면서 매출이 성장했대요. 이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거죠. 네, 물류비가 요새 올라간 건 좀 부정적인데 이건 장기 계약 중심으로 이제 약간 방어를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눈에 띄는 게 TV가 엄청 잘 팔리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TV가 요새 나오는 TV 다 스마트 TV가 많죠. 그래서 보면 저는 이제 삼성 거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삼성에도 이게 TV를 딱 스마트 TV를 딱 키면 거기 소프트웨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제가 뭐 넷플릭스 볼 수도 있고 쿠팡 플레이 볼 수도 있고 티빙 볼 수도 있고 유튜브로 다 연결되죠. 그게 이제 OS라 그래서 삼성이 갖고 있는 TV용 소프트웨어거든요. 운영체제인데 거기에 보면 그 이제 광고가 붙어요. 그래서 그 삼성은 이제 광고 수익을 얻어요. LG도 똑같죠. 저 웹 OS에 광고를 붙여가지고, 예, 광고 매출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TV만 파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저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니까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저는 더 TV가 진화할 거로 보는 게, TV의 미래를 저는 밝게 봐요. 지금이야 TV 누가 사냐, 뭐 보지도 않는 TV 막 이런 얘기들 하시지만 집에 TV가 점점 중요해지는 게 AI 때문에 그래요. 예, TV가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예, 그래서 제어를 해주는 거죠. 뭐 스마트폰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TV의 역할이 상당히 저는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LG전자는 TV 쪽에서는 또 절대 강자니까. 그래서 자동차 쪽하고 TV가 이제 맞물리는 시점은 지금은 아니죠. 네, 한 25년, 26년으로 갈수록 좋은 모습 나오리라 봅니다. 특히 25년도는 LG 마그나 헝가리 공장도 준공이 되고요. 또 거기다가 전기차 신차들이 많이 나오죠. GM도 아마 25년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전기차랑 맞물려서 좋은 그림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LG도 25년 이후를 보면은 나쁘지가 않아요. 단 올해가 좀 약간 상반기에 좀 약간 재미없는 거죠. 모멘텀이 뚜렷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주가는 싸고 모멘텀은 좀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약간 답답한 주가 흐름은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LG노텍과 똑같습니다. 뭐 여기서 도망갈 이슈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다음 미래에셋의 김수진 연구원님이 삼성 SDS는 실적 괜찮았고요. IT 서비스에서는 이제 SI 기업의 이제 소프트웨어 담당해 주는 거죠.
예, 이런 사업들이 좀 추정치를 좀 하회를 했는데 여기 SI로 잡히던 이런 프로젝트 물량들이 클라우드 쪽으로 넘어가고 있대요. 클라우드 사업으로. 근데 SI는 한 번에 크게 받아요. 일회성으로. 설치해주고 끝. 단위가 커요. 근데 클라우드는 한 번에 크게 받는 게 아니라 구독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매출이 줄어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구독료를 받으면 이제 장기적으로 꾸준히 돈 들어오는 거죠. 사실 클라우드가 더 낫죠. 기업 입장에서. 예, 현금이 계속 꽂히니까 좋을 수 있죠. 한 번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클라우드가 이를 대체하면서 단기 매출 감소는 있지만 이건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동탄 데이터 센터 확대되니까 일시적 비용은 늘어날 수도 있다. 예, 이것도 역시 일회성이다. 클라우드 사업부는 이제 고성장이 확인이 됐고, 예, 그래서 51% 정도 이 클라우드 서비스 예, 매출이 급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MSP, 그러니까 뭐냐면 해외에 여러 이제 소프트웨어들 있죠. 세일즈포스나 뭐 워크데이 이런 제품들을 구축해주는 또 사업이에요. 세팅을 해주는 기업체들한테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랑 결합을 해서 세팅을 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요게 뭐 정말 알짜입니다. 93%나 그 매출이 급증을 했어요. 또 엠노 이번에 그 인수했던 기업이죠. 엠노의 공급망 관리 프로그램이거든요. 제품의 생산 유통 과정까지 공급망을 하나로 통합하는 거. 요거 관련된 이제 소프트웨어가 또 2월 초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aaS는 아마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일 거예요. 서비스. 그래서 이런 이제 사업부가 그러니까 이런 공급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면 하는 소프트웨어죠. 요거를 이제 구독료 같은 개념으로 돈을 받는 거죠. 거기다가 2월에 또 생성형 AI 제품이 나오게 되고 이름이 브리티 코파일럿하고 패브릭스가 있는데 패브릭스는 이제 이제 AI 생성형 AI를 쓸 때 필요한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아마 삼성그룹 말고도 다른 쪽으로도 수주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브리티 코파일럿은 이제 기업 안에서 이제 직원분들이 일할 때 도움을 주는 그런 이제 AI 챗봇 같은 거예요. 그런 이제 기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에 발을 담근 기업이고 본격 시험대는 이제 2월부터 열린다. 제품들 나오니까. 그다음에 이제 물류는 예상보다 좋았던 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첼로스케어가 물류 대행업인데 운임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실적이 좋아집니다. 근데 이게 장기화될 것 같지는 않대요. 이게 코로나 때는 물류 대란 나는 거 기억하시죠? 그때는 배가 이제 목적지에 와서 못 들어가요. 저 LA 항구 기억나세요? 목적지에 LA 항구로 들어가서 물건이 내려서 육지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막혀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때 뭐. 지금은 그건 아니에요. 가는 길이 막힌 거예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막힌 거지 돌아가면 돼요. 그 정도 차이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아예 못 들어갔고 한참 기다렸다 들어갔고 지금은 목적지까지 가는 건 문제는 없어요. 단 시간이 좀 늦어지는 거죠. 그거에 따른 운임이 발생한 거죠. 그만큼의 사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해운의 이런 운송비 급등도 아주 장기화될 이슈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핵심은 어쨌든 물류는 아니에요. 여기 삼성 SDS 이제 핵심은 이제 클라우드 사업하고 데이터 센터, 생성형 AI 여기에 달려 있어서 이 부분이 얼마나 계속 성장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 실적 추정치는 SI 있죠. 아까 SI 사업에 클라우드가 대체하면 매출이 줄겠죠. 그것 때문에 낮춘 건데 장기적으로는 구독률 받아서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클라우드 사업은 한 20% 이상 올해 성장한다고 또 안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시대가 열렸고 기업들한테 이걸 서비스하는 업체니까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되겠고요. LX 세미콘은 키움증권의 김소은 연구원님이 이게 정말 LG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너무 안 좋았죠. 주가도 실적도. 근데 드디어 돌아섰어요. 영업이익이 무려 350% 전분기 대비. 서프라이즈한 실적 냈고 영업이익률도 13%, 전분기 대비 무려 9%포인트 올랐습니다. 매출액은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OLED 요게 이제 아마 애플 쪽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요게 거기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이제 구동 칩이죠. 저게 이제 실적 성장을 견인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애플 쪽에 납품이 늘어나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재고 자산도 많이 줄어들었고 1분기 영업이익은 4분기보단 줄어요. 왜냐하면 원래 1분기가 비수기예요. 그렇지만 전년 동기로 그래서 봐야 되는데 20%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악은 지나가죠. 그리고 TV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대요. 점진적으로. 예, 여기서 나오는 이제 내용을 보면 그래서 좀 최악은 지나간 것 같고 정말 오랜만에 실적 개선이고 이익률 좋아지고 재고 줄고 예,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올해 하반기 턴어라운드입니다. 근데 LX세미콘은 먼저 턴어라운드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쫓아갈 필요는 없지만 이제 조정이 나온다면 이제는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기회 요인이 생길 것 같고 정말 안 좋았던 이 흐름이 이제 막을 내리고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좀 턴어라운드라고 하죠. 그 가능성이 조금 높아진 거 아닌가. 근데 여전히 본업인 그러니까 전방인 디스플레이는 좋은 건 아니에요. 업황 자체는. 그래서 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좀 최악은 지나가지 않았나. 예. LX세미콘의 이번 실적은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인텍플러스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반도체 검사 장비죠. 패키징. 반도체 기판하고 패키징 요거를 이제 외관을 검사하는 장비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생산 능력 확대했고 그래서 2천억 수준까지 생산 능력은 늘려놨고요. 자금이 많이 든대요. 왜냐하면 검사 장비는 수주 받을 때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수주하면서 자기가 장비 만들어야 되고 이제 인도할 때 매출을 어떻게 보면 인식을 하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예, 돈이 지금 필요한데 돈을 없으면 못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전환사채 같은 걸 좀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전환사채 발행을 했고 이자율이 없어요. 무이자고 놀라운 게 지금 주가 2만 원대인데 전환가액이 4만 원이 넘어요. 리피싱 주가 떨어지면 가격을 낮추거든요.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리피싱 가격도 3만 7천 원 가까이 되죠. 여기 그럼 지금 주가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물량 부담이 없죠. 이런 거는 되게 조건이 좋은 거예요. 자금 조달할 때. 그래서 뭐 전환사채 자체가 좋은 건 아니지만 예, 그 조건은 상당히 좀 유리하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신제품 개발, 신규 거래처 확보 결국 TSMC를 뚫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인텔하고 삼성 쪽에는 공급을 하는데 TSMC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느냐 TSMC가 결국 생성형 AI 그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회사니까 예. 그러면 굉장한 이제 이력이 확보되는 거죠. 그러면 고객사 더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올해 볼 거는 TSMC를 뚫을 수 있겠느냐 요거를 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북미 고객사는 이제 여기 이제 북미 고객사로 나오지만 이제 비밀 유지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다 알죠. 우리는 뭐 인텔인 거. 그래서 인텔이 뭐 좀 약간 실망스러운 그 가이던스 올해 전망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시간에 의해서 급락하고 있는데 네. 근데 AI PC 시대는 올 거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텔은 올해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대에 지금 못 미친 것 같아요. 이번 1분기까지는 당분간 조금 주가는 부진하겠지만 그러나 이 나아가는 방향 자체는 AI 쪽으로 계속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 거기에 이제 관련된 장비를 또 공급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인텍플러스니까 이렇게 증설을 많이 한다고 했어요. 네. 미래 전략 공개하면서 유럽, 미국 또 후공정 패키징 투자를 하는데 여기가 이제 인텍플러스랑 관련이 있죠. 그래서 뉴멕시코주, 말레이시아, 폴란드 이런 쪽에 패키징 투자를 인텔이 한다고 합니다. 북미 인텔은 또 파운드리 재진출을 위해서 다양한 패키징 기술 전략을 발표를 했고요. 이게 핵심 뭐냐면 그러니까 FOVROS, EMIB 이 기술인데 적층하는 거예요. 칩을 위로 쌓아서. 그래서 새로운 검사 장비의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국내 고객사는 삼성전자죠. 예, 아이큐브라고. 그래서 요 코어스는 TSMC 거. 예. 이게 뭐냐면은 코어스는 요거잖아요. 실리콘 인터포저에다가 HBM, GPU 이렇게 연결해서 기판 놓고 요거죠. 아이큐브도 비슷한 제품이고. 예. 저런 거 이제 다 검사해주는 외관 검사해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 근데 이제 과연 대만의 TSMC를 뚫을 수 있겠느냐? 요게 관건인 것 같고 과거보다 어쨌든 면적의 검사, 다층 검사, 미세 검사 이런 검사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인텍플러스가 이제 그 북미 고객사 그걸 좀 따냈던 이유는 기술력이 좋아서 그래요, 실제. 그죠? 예전에 이 북미죠. 예. 기술력 때문이죠. 그래서
적층이 될수록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데 이게 층을 쌓을수록 그런 기술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상 최대 실적 기대하고 있고 사업부가 3개죠. 그래서 모두 실적 개선 전망하고 있고 예, 반도체 기업들과 후공정 업체들의 투자 확대, 국내외 플립칩 BGA 검사 요쪽이 2사업부, 그럼 3사업부가 2차전지 검사. 2차전지 좀 안 좋죠 요새 분위기가. 그렇지만 기수주된 계약이 올해 매출로 인식이 돼서 여기도 실적 좋아질 것 같다. 수주 잔고 올라가고 있고 예. 신규 고객사 화석대 중이고 TSMC만 뚫어준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게 삼성이 하는 아이큐브, 요게 이제 그 TSMC가 하는 코어스, 그리고 분기별 수주 잔고 많이 늘어났죠. 예. 이런 걸 본다면 어쨌든 예. 이 인텍플러스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는 있는데 다만 요새 좀 주가는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안 좋을 때 오히려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 너무 좋다 할 때 조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는 실적 정리 한번 해드리면 공급 크게 안 늘리고요. 물량보다는 첨단 반도체 집중한다. 이게 이제 대체적인 이제 얘기들이고 그래서 하이닉스가 얘기를 한 거죠 실제 또. HBM에 집중한다. DDR5랑 전통 반도체는 여전히 감산. HBM은 60% 이상 성장할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수치가 놀라우니까 이거 믿을 수 있나 이제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수익성 위주 경영을 한다고 합니다. 이건 좋은 거죠. 돈 계속 벌겠다는 거예요. 현금 쌓겠다. 그리고 D램이 정말 성과가 너무 좋았고 D램 이익률이 21%, 낸드는 마이너스 32. 그러니까 D램과 낸드 차이가 너무 심하고요. 전통 반도체 수요는 아직은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보수적으로 보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은 아직 반도체 수요 이거 좋아지는 거 맞나? 예.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감사는 계속 한다고 하고요. 예. 그러니까 첨단 반도체는 계속 늘리고 아직 수요가 부족한 전통 반도체는 조금 감산 지속하고 1분기는 근데 좀 비수기예요. 그래서 성장 우려가 좀 일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송명석 연구원님은 중립 의견이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이유가 하반기 좋을 걸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반기에 안 그럴 것 같다. 반도체 둔화 될 수 있다. 업황. 거기다 그래서 하이닉스 중립이고 경기 선행 지표나 유동성 지표가 이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반도체 같이 다니니까. 근데 그걸 보면 꺾인 것 같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보수적으로 제시를 해줬어요. 근데 소수 의견이에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다 긍정적 의견들이 많은데 일부 이제 송명석 연구원이나 한두 분 정도는 조금 소수 의견 있긴 있습니다. 근데 누구 의견이 맞을지는 저도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아쉬운 건 그거예요. 전통 반도체 수요가 아직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다. 요게 돌아선다면 어쨌든 이제 훨씬 좋은 그림이 나올 텐데 HBM 좋은 건 다 아니까 관건은 전통 반도체 수요가 언제 돌아서나. 그럼 결국 스마트폰과 PC가 많이 팔려야 되거든요. 그게 언제 돌아올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SK증권의 안영진 연구원님은 1월 말 현재 매크로 의견은 다음을 기본으로 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둔화 이상의 침체는 아니다. 둔화는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GDP도 너무 좋고 근데 금리나 명분은 약화되겠죠. 반대로 중국은 더 나빠지는 게 아니다라고 보래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는 안 나빠지겠지. 한국은 내수보다는 수출이죠. 역시 수출 개선세고. 다만 가계 부채, 부동산 리스크 제어 이런 게 좀 있어서 금리를 내리기도 올리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어쨌든 그렇지만 금리 인상 기존 끝났죠. 근데 인하 기대는 늦추자. 좀 늦게 인하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고 그러나 금리 내려가고요. 환율은 어쨌든 안정화될 거는 보고 있어요. 1350원을 넘지는 않을 것 같고 예, 속도는 좀 느리겠죠. 한국의 4분기 GDP는 예상보단 잘 나왔는데 수출은 좋았습니다. 회복의 강도는 좀 약할 것 같다. 예, 그래서 중국 부양 반도체 제조업 경기는 좋은데 지정학과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부동산 리스크는 하락 요인 추적을 해봐야 된다. 미국은 너무 좋은 4분기 GDP가 나왔고 소비 좋고 물가 상승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괄목할 만하다. 그러니까 아니 경기가 좋은데 물가가 안 올라가요. 상승이 제어되고 있어요. 정말 황금이죠. 황금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리고 고용 지표가 제일 중요한데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봐야 된대요. 매주. 이게 좀 올랐었대요. 올라간다는 실업수당을 많이 청구한다는 거 고용이 꺾인다는 얘기인데 다시 1월에 또 낮아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아직도 고용은 단단해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를 의심할 필요는 아직 없고
중국은 부양할 거고 이미 부양책 발표했고 그리고 여기에 금리 인하나 소비 부양까지 해주면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양회 국면까지는 3월에 중국 모멘텀은 이어질 것 같다. 다만 금리 인하까지는 환율 안정과 외인 이탈 등의 문제를 또 동시에 고려해야 되니까 중국 입장에선 또 금리 인하했다가 이제 금리 낮아지니까 또 환율 오르고 외인 이탈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또 고려해야 된다. 근데 어디를 우선순위로 볼 거냐 이거죠. 중국이. 예. 저런 이제 수급 문제를 우선시 할 거냐 아니면 그 결국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출 거냐. 맞추면 금리 인하 하는 거고 환율이 좀 등락이 있더라도. 근데 금리 인하에서 경기 좋아지면 환율은 당연히 안정화되죠. 더. 그래서 저는 부양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고요. 아무튼 사실상 이제 금리 인상은 대부분 끝났기 때문에 올해 인민은행이 중국에 금리 인하하는 건 되게 분위기가 괜찮아요. 왜냐하면 부담이 없어요. 뭐 미국도 금리 낮추니까 금리 차가 좁혀지죠. 미국 낮추는데 중국이 낮춘다. 괜찮죠. 근데 미국은 금리 올리는데 중국은 인하해요. 벌어지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쉽게. 근데 그거는 올해는 아니니까. 그래서 중국의 좀 금리 인하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하이투자의 박상인 연구원님이 이게 매그니피센트 7개 기업이 중국 시총을 이겨버렸대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중국이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지금. 일본 시가총액은 이미 추월했고 정말 미친 질주죠. 그 다음에 일본과 중국은 붙으려고 해요. 시총이. 중국이 안 좋고 홍콩 시총을 인도가 넘겨버렸어요. 놀랄 노짜죠 진짜 이거. 아시아 주요국 시총 21년 말 대비 22년 말 우리나라는 2년 동안 뭐 한 겁니까? 아무 변동이 없고요. 대만도 별 변동 없고 중국은 급락. 근데 일본과 인도가 좀 많이 올랐죠. 시가총액 증가액. 증가액입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조 달러니까 0.9조 달러면 만약에 1조 달러면 얼마죠? 1조 달러면 1000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시총이 1000조는 거죠. 이 두 나라는 대단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0.1조 달러면 얼마입니까? 100조죠. 100조 원 정도 는 거죠. 22년 말 대비하면 100조 정도. 21년 말 대비는 오히려 쪼그라들었고 중국은 엄청 줄었고. 그리고 한국과 대만과 시가총액 격차가 소폭 확대됐다. 참 한국은 못 갑니다. 답답합니다. 대만이 이기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삼성전자 대만 시총은 점점 더 벌어졌고 엔비디아에 이제 추격당하게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어쨌든 주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엔비디아에 이제 추격까지 당하게 생겼습니까? 이게 뭐 이래서 안 되죠. 그래서 부양책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로 한국과 중국은 못 간 거죠. 자, PBR 한 배를 다시 만날 날 올해는 실적이 관건이고요. 한국 1월 수출에서 반도체 중심 회복세는 기대에 부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실적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하이닉스도 돌아서고 있고 수출 올해 8.5% 증가할 거죠. 이건 정부 전망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8에서 10%로 적혀 있었는데 그냥 제가 8.5% 정도로 비슷하니까 근데 정부 전망은 8.5. 근데 이렇게 만약에 됐을 때는 올해 주당 순이익 이제 전망치가 현재보다는 더 10%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은 물론 중국 부진 때문에 좀 일부 하향은 될 수 있지만 너무 우려하지 말자. 이 내용이고 정부가 또 부양책 쓰잖아요. 그래서 PBR 한 배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목표 달성이 나올 수 있는데 기업 이익이 당연히 늘어야 됩니다. 근데 코스피도 자본 비용, 그러니까 자본 조달 비용 있죠. 내가 각종 자본을 여기저기서 뭐 차입을 하건 가져와서 그거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나오는 수익률이 더 높아야죠. 자본 비용이 5%인데 ROE는 수익률이죠. 내가 투자. 그게 7%면 어쨌든 이익은 더 나는 거죠. 근데 내가 들인 그 자본 비용보다 ROE가 낮아요. 3%예요. 자본 비용인데. 그럼 이게 남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자본 비용보다는 ROE가 높아야 됩니다. 네. 일본은 이 둘 다 지금 일본은요 저 자본 비용이 떨어지는데 왜냐하면 일본은 금리가 낮잖아요. 근데 ROE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주가가 불을 뿜는 거고 한국은 반대로 COE가 올라간대요. 자본 비용이 올라가요. 그래 다행히 ROE도 오른대요. 나쁜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밑에 있는 게 COE래요. 자본 비용, 자본 조달 비용. 회색이 ROE 둘 다 오르죠.
이게 역전될 때가 있대요. 그때는 이제 장이 박살나는 거죠. 기업 이익이 너무 안 좋은 거죠. 근데 이 COE는 떨어질걸요 아마 앞으로. 왜? 금리 낮아질 거니까. 그래서 저는 올해는 괜찮게 보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저 자본 조달 비용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기업 이익은 올라가니까 ROE가 올라가요. 그럼 일본과 같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PBR 한 배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PBR 한 배가 2650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거래소 들어가서 확인해 봤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한 2770 정도가 한 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네. 그래서 연말에는 뭐 지금 2770이니까 연말 되면 2800에서 900까지는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한 배가. 그래서 이 기본 가정 기업이 이익만 꾸준하게 나와주고 예, 자본 금리가 안정화된다면 PBR 한 배 가는 거는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지극히. 단 이익이 부러지고 자본 조달 비용 저게 너무 올라가고 이러면 못 가는 거예요. PBR 한 배. 아니면 자사주 매입 소각 하면 ROE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ROE를 올리려면요. 애플처럼 자사 주식수 줄여버리면 돼요. 배당 많이 주고. 그러면 자동으로 또 ROE 올라갑니다. 그럼 PBR 한 배 또 가는 거예요. 기아가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그렇게 해서 어쨌든 PBR 한 배까지 좀 올라가 주기를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건 일본입니다. 일본은 자본 조달 비용 떨어지고요. ROE 올라가죠. 그러니까 주가 PBR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도주는 PER이 높다고 풀어지지 않는다. 주도주의 버블을 판단하는 기준은 밸류에이션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도주 투자가 어려운 게 너무 비싸니까 올라갈 때 그냥 끝도 없이 오르는데 PER 100배 넘을 때도 있고 작년 2차전지도 그랬잖아요. 엄청나게 올라가서 비싸다고 하는데 계속 갑니다. 근데 95년도 이후로 강세장일 때는 주도주에 붙어 있는 게 그냥 계속 성공했대요. 비싸더라도. 그게 틀린 적이 없대요. 예. 그래서 보면 IT 버블 그 터지기 전에 IT가 그때 주도주였는데 PER이 30배, 3년 뒤에 60배. 아마존도 2011년에 PER 15배, 15년에 25배, 28년 32배. 계속 밸류가 레벨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PER이 높다고 해서 부러지진 않는데요. 근데 다만 약세장으로 바뀌면 너무 비싸니까 부러지는 경우는 있대요. 근데 약세장은 매크로가 바뀔 때, 그죠? 경기나 아니면 급격하게 너무 금리 올렸을 때 발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약세장이 온다면 뭐 일단 파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아니라 강세장이 기조가 이어진다는 국면에선 PER이 높다는 이유로 부러지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이게 뭘 시사하냐면 지금 아직 저는 강세장 끝났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단기 약세장은 맞죠, 시장이. 우리 한국은. 근데 AI가 주도주잖아요. 그럼 AI가 비싸요, 다. 싸진 않아요. 근데 단지 비싸다는 이유로 얘네가 주도주에서 탈락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조정받을 때 주도주 투자하는 건 강세장이라는 조건에서는 합리적이라는 거죠. 근데 경계할 게 하나 있어요. 기업 이익에 거품이 끼면 안 돼요. 이익이 너무 이제 부풀려져 가지고 그걸 충족을 못 한다. 그럼 그 기업은 무너진대요. 우리가 줄여야 할 건 주도주들의 어닝 쇼크다. 그래서 이익만 받쳐주면 돼요. 예. 비싸도 더 비싸게 할 수 있는 미국 기업은 그걸 보여줬죠. 그래서 기업 이익 전망 하고 이 실제 나오는 기업이 이익이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비싸요, 사실. 싸진 않아요. 옛날 밸류로 보면. 근데 안 무너지죠. 왜?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 내주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거는 기업 이익이 이 어닝 쇼크가 나와서 그게 무너지는 흐름은 아니라면 주도주들은 뭐 나쁘게 볼 필요 없다. 그러니까 계속 실적에 집중하시면 돼요. 예. 너무 퍼에 민감하지 말자. 내가 만약에 주도주를 갖고 있다면 그리고 실적 좋고 이런 데도 주가가 빠졌다. 그러면 이제 주도주들 투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이렇게 이익이 요 파란색이 상대 이익인데 이렇게 꺾일 때 대부분 무너졌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의 빅테크들 실적이에요. 파란색 선. 계속 증가하죠. 예.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데도 그냥 이익이 안 꺾입니다. 그리고 내년까지도 추정치가 올라가 있어요. 밸류 높은 거 보이세요? 예. 이렇게 나스닥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니까 밸류가 높아도 이게 이익입니다. 이익 추정치. 예. 저게 안 꺾인 이상 나스닥이 안 꺾. 저게 무너져 버리면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꺾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내부자 매수는요, 유한양행 있었고요. 김효롱 사장님, 대창장주는 박건일 대표님, 그다음에 LX아웃시스도 오랜만에 여기 매수가 들어왔네요. 현대건설까지 해서 이렇게 좀 내부자 매수가 일부 있었고, 도이치모터스도 내부자 매수가 있었으니까 참고하시고, 전자공시상으로는 그 2차전지 레이저 노칭 장비죠, 그 DENT라는 기업이 어제 LG GM 합작 공장 얼티움셀즈에 요거 납품을 했다라는 공시 있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장이 끝나서요. 오늘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좀 막판에 또 아쉽게 밀려버렸죠. 그래서 아마 종가에 좀 민 것 같은데, 그래서 종가에 좀 밀리면서 2478에 급등하다가 좀 참 못 가요. 한국 증시 답답하긴 합니다. 코스닥은 반대로 오늘 급반등에 성공했습니다. 2차전지 효과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뭐 보시면 초전도체, 뭐 전기 자전거, 건설주가 특히 HDC, 현대산업개발이 급등했고요. 여기 DLNC라든가 뭐 사실 최악의 업종 중에 하나지만 오히려 반등에 성공했고, 2차전지도 오늘 다 3사가 모두 다 정말 오랜만에 3% 이상. 뭐 좋아서 갔다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더 나쁠 게 있냐, 이런 이제 인식이 확산된 것 같고요. 카메라 모듈 쪽도 오늘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하이비전 시스템, 세코닉스가 또 모처럼 좀 가고 있고요. MC넥스도 모처럼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오늘 뉴프렉스가 상한가를 갔네요. 예. 아무튼 30%나 좀 오르는 기업도, 참 이 기업도 어려워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말씀드린 대로 흥분은 하지 마시고, 예. 지금 펀더멘탈보다 이제 약간 기대감이죠.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면 지금은 뭐 막 흥분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좀 좋을 때 조금씩 좀 뭐 줄여 나가는 것도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탄소 나노튜브도 좀 올랐고요. 제이오도 많이 빠졌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한 3만 원 넘을 때는 조금 조심하자고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던 거고, 이젠 또 반대예요. 반대로 또 엄청 빠져버렸죠. 이젠 또 반대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예. 단 또 시간은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비만 치료제가 오늘 좀 괜찮았네요. 뭐 종근당, LG화학, 뭐 펩트론, 유한양에 반등해줬고, 철강주들도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동국제강이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 2차전지 소재는 다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엔케미 20%, 에코프로 10%, 에코프로 BM 7%. 그러니까 정말 낙폭들이 어마어마했는데, 오늘은 이제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날인 것 같고, 건설기계도 오랜만에 좋았어요. 이제 캐터필러 이쪽이 좀 살아나면서 정말 그동안 좀 주가들이 부진했지만 오늘은 회복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폴더블폰 관련주도 오늘 좀 일부 좋았고요. 인터플렉스가 오늘도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웹툰 관련주 오늘 다시 올라갔고, 와이랩이 좋았고요. 통신장비도 다시 좀 분위기가 살아나고, 보안주, 뭐 LPG 관련주, 오늘은 이제 화려한 다 종목 장세인 것 같아요. 인터넷 대표죠. MLCC, 엔터, 할 것 없이 다 분위기들은 좀 살아났던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도 오늘은 좀 살아났고, 덕산하이 메탈이 많이 올랐군요. 원자력 발전주도 우진엔텍이 신규 상장하고 많이 갔고, 태웅이 오랜만에 좀 오늘 4% 올랐던 것 같고, 조선기자재도 너무 부진했지만 오늘은 일부 조금 살아나려는 움직임은 나온 것 같습니다. 트럼프를 너무 겁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신재생 에너지 갖고 계신 분들은 트럼프 이제 포비아라 그러죠. 이 공포감이 있는데 반영은 했고요. 그렇다고 트럼프가 뭐 친환경 정책을 그냥 갑자기 다 바꾸긴 쉽지 않아요. 법안상. 그래서 너무 큰 공포감을 지금 이 주가 수준에서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 오늘은 이제 AI는 그냥 안 좋았습니다. 그동안 많이 오른 것도 있고, 사실 다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HBM, 뭐 이오테크닉스, 온디바이스 AI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오늘 제주 반도체 제일 많이 올랐죠. 그래서 오늘은 대부분 다 좀 일정 부분 충격파를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3D 낸드 쪽도 오늘 좀 안 좋았고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 한마디로 반도체는 안 좋았어요. 오늘. 예, 최근 좋았던 반도체는 다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하이닉스도 최근에 좋은 실적에도 빠지고 있고 삼성은 근데 주도주가 쉽게 무너질까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기회가 오고 있는 거죠. 예. 단 숫자가 받쳐줘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가 무너지면 이제 답이 없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니까. 자동차 쪽은 현대모비스가 이제 예상은 했죠. 그 전부터 계속 실적 안 좋을 거다 나왔는데 오늘 좀 빠졌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비용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털어낸 거 보니까 처음 게 나빠 보이지는 않던데요. 김준서 연구원님 보고서도 이제 좀 늦게 나왔는데 읽어보니까 올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또 내용도 있으니까 뭐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기아가 이렇게 유독 강한 건 이 주주 환원 여기에 대해서 가장 또 돋보이다 보니까 오늘도 좋은 어떤 흐름들이 나온 것 같고 현대차랑 기아랑 이제 시총 차이가 얼마 나질 않는 것 같습니다. 거의 붙어 있는 것 같고요. 임플란트 약간 빠졌고 뭐 요 정도 빠졌다고 봐야 되겠네요. 나머지는 다 오른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총 상위 기업들 보시면 일단 포스코홀딩스나 다 2차전지가 많이 올랐죠. 여기 포스코인터, 포스코 DX, 한진칼, 이런 미래에셋증권, 금양, 현대건설 이런 기업들이 좀 올랐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HLB가 정말 뜨거웠고 신성데이터테크는 뭐 좋지 종잡을 수가 없고요. 엔캠, 현대임스 오늘 상장했죠. 상장하고 오늘 급등했고 에코프로 계열사들이 오늘 좋았던 것 같습니다. 동국제약도 오늘 4%, 반면 반도체는 다 18%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그 반도체는 좀 얻어맞았고 반도체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이 다 일제히 반등한. 그러니까 주도주가 좀 쉬었던 그런 하루인데 오히려 이제 기회가 또 오는 것 같아요. 반도체 혹시 뭐 이렇게 너무 올라서 투자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음 주 한번 흐름 보셔가지고 또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번 한 주 너무나 고생들 하셨고 우리나라 증시는 바닥은 나온 것 같아요. 일단 돌린 이제 미국이 좀 관건인데 사실 미국 오를 때 오르질 못했기 때문에 미국 주가가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미국이 그냥 차익 매물로 빠지면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괜찮을 건데 어떤 악재가 나오거나 그래서 빠지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만 아니라면 한국은 계속 버텨내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 증시 일단 좀 아직은 답답한 상황이지만 뭔가 바닥은 좀 나오면서 터닝하고 있으니까 좀 계속 기대감 갖고 2,500 이하는 여전히 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지면 2,400은 빠질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는 뭐 알 수는 없어요. 근데 2,400, 350 이런 구간으로 갈 수도 있지만 500 이하에서는 분할로 접근한다면 나쁘지 않은 가격대라는 거죠. 단 500 넘고 600, 700 갈 때는 좀 투자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고 계속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관점으로 올해 투자를 계속 해나가시면 좋겠고 뭐 계속 많이 빠져있는 기업들 잘 버텨주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너무 고생하셨고 저는 또 이제 내일하고 모레 이틀간 또 올려드리니까 그 함께 배우기도 이제 의료 AI 쪽도 계속 공부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한 주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